자, 5.18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 이정국 감독과 인터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 감독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제가 좀 못 드린 질문 한 두세 가지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주연을 맡은 안성기 씨가 그 시나리오 보고 바로 그냥 출연 결정했다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노가런티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면서요? 예. 제 아들의 이름으로 시나리오를 처음 쓰고 이제 광주 광역시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찍으려고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안성기 씨 같은 국민 배우를 쓸 생각을 못 하다가 누군가가 이거 안성기 씨가 하면 딱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하길래 한번 슬쩍 시나리오를 건네봤죠. 그랬더니 하루 만에 연락이 와서 시나리오 너무 잘 봤다고. 그래서 아니 캐런티도 많이 못 드리고 그거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했더니 이건 해야지 내가 진짜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성기 씨가 오고 나서 또 윤유선 씨, 박근영 씨, 이세은 씨, 나름 이게 정말 유명한 배우들 붙어가지고 영화가 갑자기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영화 제작이 힘들어졌겠습니다. 예, 조금 이제 아주 작은 독립영화가 됐겠죠.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요. 자, 최근 이제 미얀마에서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제 군인들이 쏘는 총탄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민주화 연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연대가 필요하다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당연히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하고, 정말 군부의 어떤 소수의 군인들의 권력 욕망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희생되는 걸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 현재 우리 한국이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는 결국에는 41년 전 5.18에 뜨거운 정말 항쟁, 민주화 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나중에 결국에는 우리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때 5.18 때 항쟁을 하지 않고 군인들한테 쉽게 우리가 승복을 했다면은 그런 미얀마의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최근에 정말 닥쳐왔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 항쟁 덕분에 지금 현재 우리 민주주의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감독님 이제 요즘에 이런 민주화 시대, 말씀하신 87년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이런 역사를 겪지 못한 요즘의 젊은 층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의 민주주의를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게 얼마나 과거에 아버지 세대들의 정말 뜨거운 항쟁이 있었나 그런 과거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또다시 그런 아픈 역사를 갖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면서 제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가 어떻게 보면 그 젊은 세대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감독님 말씀 얘기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아들의 이름으로의 감독 이정국 감독이었습니다. 네, 방금 전에요. 8시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요청해온 재난방송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어르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 방법입니다.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진행 중이고요. 연령별 순차적으로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시작됩니다. 60에서 74세 예방접종 사전 예약이 6월 3일까지 진행되고요. 65세 74세는 5월 27일, 60에서 64세는 6월 7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자, 보호자께서는 어르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챙겨주시고요.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 예약을 도와주시고 접종일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염 시에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접종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렇게 사전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웹과 모바일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보호자 등 누구라도 대리인 예약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전화 1339 지자체 콜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신분증, 휴대폰 지참하시고요. 예약하시면 됩니다.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만관유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뉴스
코너입니다. 자, 만관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간이 좀 짧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만관유 뭡니까? 아마 어제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지난달 22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신상이 어제 오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예. 만 34세 남성 허민우인데요. 허민우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40대 B씨를 살해하고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인천경찰청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요. 예. 경찰관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또 법률상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한다는 등 신상공개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그랬군요. 근데 이번에도 경찰 또 부실 수사 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예, 이게 사건 당일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예. 2시 5분쯤이었는데 술값을 내지 못했다라면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출동 지령이 없었다고 하고요. 예. 2시 24분쯤 살해된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인천경찰청이 녹음 파일을 분석하는 등을 통해서 내부 감찰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신상 공개된 범인의 가족을 예. 보호하는 팀을 운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민우의 신상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중부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족보호팀이 꾸려져서 예.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빌 게이츠의 또 사내 불륜 얘기가 들리네요? 예,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달에 이혼 소식을 알리고 그 후에 정말 많은 제보 혹은 루머가 있었잖아요. 예. 알몬 파티와 스트릿 클럽을 즐겼다느니 골프를 치면서 주변에 결혼 생활에 사랑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느니 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관련 사안에 입을 연 거는 바로 직원과의 불륜 의혹에 대해서였습니다. 그래요? 예. 지난 2000년부터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의혹을 대변인을 통해서 이제 시인한 건데요. 예. 2019년에 이사회에서 이제 빌 게이츠가 물러나게 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예. 일단 대변인은 이거는 관련이 없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하고도 친하고 빌 게이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좀 왔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기부 선행으로 또 유명하고. 맞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그러진 영웅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예. 좀 실망을 하고 있죠. 실망 많이 했습니다. 저도 실망이 큽니다. 그리고요. 그 옷가게에서 그 점원 폭행한 그 벨기에 대사 부인. 예. 처벌 지금 이제 못하는 거죠? 예, 일단은 그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네. 처음에 처벌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난 6일이었죠. 경찰에 출석하면서 예. 혹시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면책특권을 유지하겠다라는 공문, 편지, 우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예. 결국은 처벌이 좀 힘들어졌고요. 그 때문에 이제 이 면책특권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주한 외교 사절이 일으키는 사건 사고가 한 65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예. 대부분은 처벌 없이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 외교관 차량들 보면요, 시내에서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예. 이것저것 많이 어기는데 그 처벌 안 받죠. 좀 생각해볼 문제인 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만관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자, 다양한 우리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화토론으로 두 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하은아 국민의힘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은아입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우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이거 얘기를 나눠보시죠. 근데 지금도 일정 지금 못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청문회 전국 2라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님. 지난 이 총리 또 장관 5분의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느끼셨을 겁니다. 이 모두 반대, 무조건 반대를 보면서 정말 모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원내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반대로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도 이 언발의 오줌 누기식 또 조선모사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래도 뭐 인사청문회 전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정말 당장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중차대한 이 시기에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반대를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인사청문회를 어떤 국정 운영의 발목 잡기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빨리 어떤 이런 논란을 정리하고 빨리 이제 코로나 위기 극복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허인환님. 네, 이번에 김호수 후보자 지명 보면서 그 민주당이 아직도 법 위에 올라서려는 생각을 못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과방위에 있는데요. 예. 지금 이번은 장관이 됐지만 임혜숙 그때 당시 후보자가 예. 13개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리백화점이라고 했었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채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채택 과정에서 저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의 의사를 묻지 않았고요. 찬성 반대 숫자도 세지 않고 그냥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면서 그냥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요. 그 무법부 장관이라는 비아냥을 받아온 조국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차관 출신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코도 인사 아닙니까? 그래서 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 또 지자체까지 장악하자 법을 지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법과 국민을 지배하기 위한 행보를 보여왔고요. 그 정점은 조국 추미애 장관 시절 자행된 그 법치의 왜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초헌법적인 국정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사위원장 배분과 검찰총장 그 후보자 청문회를 연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야만 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라는 저희 야당의 소리는 당연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여당의 독주와 독재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임혜숙 이제 과기부 장관 비롯해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 의혹이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부실 검증 얘기를 합니다. 뭐 김혜숙 인사수석 정지해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장윤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김종인 대표 떠나시자 바로 본색을 드러내는 격인데요. 뭐 어찌되었건 이 부실 검증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적사항들이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든지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 수준에서 머물렀지 낙마 사유를 정확하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과방위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저희 국토위에서도 여러 가지 야당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모두 다 수용해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담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택에 실패했습니다. 채택은 했지만 야당의 이 의원님들이 퇴장을 하셨는데요. 다만 이 국토위 같은 경우도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관련돼서 종부세는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궁금증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검증은 거의 부실했다. 스스로 본인들께서 부실 검증했다는 것을 인정한 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굳이 또 인사수석 탓을 하는 걸 보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인사심의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그 경질론 허은하 의원님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 청와대가 인사수석을 경질할 생각이 있었다면 애초에 그런 인사를 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이번 인사는 정권 유지와 책임 회피를 위해서 적당히 필요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앉히려는 게 주된 목적이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을 앉히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연설에 나셔서 그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기능과 인력이 없다. 하시면서 비호까지 하셨거든요.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절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한 바도 있었고 또 저희 야당의 검증에서 정말 파도 논란만 나오는 후보자들이었고요. 또 총리나 장관 자리에 앉은 그분들
그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국민들은 그 문통의 불통은 여전하구나라는 생각 가지실 것 같고, 우라통이 터지고 계시다라는 거 이제는 좀 아실 때가 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요, 이제 김호수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것을 상임위원장 어떤 재협상 이거와 좀 연계하겠다는 입장 같습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장 두고 하는 얘기일 텐데, 허은하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기본적인 법적 절차에 대한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법 위에 올라서라는 생각을 못 가렸기 때문에 그러한 여당이 대한민국 장악하고 국정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이 야당은 비대칭 전략으로 맞설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이게 국민이 야당에게 주신 소임이자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 또 사법권과 지방자치권까지 독점한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저희는 국민의힘밖에 기댈 수 있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는 국민들의 마음에 저희가 힘겨운 싸움을 끌어가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기 내내 반시장적이고 무리한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여당의 입법 독재 견제하기 위해서 최소한 법사위원장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법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이 망가져온 것은 저희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어떤 무리한 정책을 과도하게 밀어붙였기 때문이라는 거 한 번쯤 생각하시고요. 저희가 발목 잡는다고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정권이 아닌 국민을 위한다면 여야 상호 간 최소한의 견제권은 좀 인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지금 이제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이 자리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 내보니까요, 아직까지? 아마 허은하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주호영 전임 원내대표의 협상 실패를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아마 떠난 버스 잡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1년째 공석인 아직도 21대 국회가 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 부의장 선출부터 하시라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원내대표의 구성 협상 과정이나 국회 의사일정의 역할도 있겠지만 이 국회의장단 중에 한 명인 부의장의 선출조차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좀 국회 시스템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상임위가 일정이 2년 주기인데요. 작년에 원구성을 했는데 또다시 올해 하자. 이거는 1년에 매년 원구성 협상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상임위도 다 바꿔야 되는 것인지요. 국회가 어찌되었건 이 정부의 여러 가지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회의 입법권이나 어떤 예산 심의권이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는데 2년 주기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 자체가 참 너무 국회 시스템 망가뜨리고 본인 스스로의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의 권능을 좀 무너뜨리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다시 이렇게 협상으로 말씀하신다면 전임 주호영 원내대표께 먼저 따지시기를 바랍니다. 장 의원님, 이전에 원내대표 선거 때요, 후보 중에 박완주 의원이 상임위원장 이거 재분배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다. 그러면은 혹시 지금은 여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는 좀 안 들립니까 전혀? 혹시? 이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말씀은 저희가 이 어떤 여러 가지 국민의힘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혹은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양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저쪽에서 요구할 몫은 아니다. 마치 지금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에 몫이라는 건 작년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부터 본인의 몫으로 받았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거부하고 또 본인의 실제 몫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국회 부의장조차 추천하고 있지 않으면서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혹은 원구성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무책임하다. 결국 저희한테 말씀하시기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협상을 하셨냐라고 주호영 원내대표께 먼저 물으시길 바랍니다. 예. 허은하 의원님, 보면은 이제 법제사법위원장 말고요, 다른 위원장 자리는 또 여당에서 양보할
그런 뜻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분위기가 보이던데. 예. 작년에 협상할 때도 그런 예. 얘기가 있었고요. 이거는 주고받는 그런 딜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 그냥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것이 제대로 된 견제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대안으로 제시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주호영 기존 원내대표가 그 법사위원장을 안 받은 게 아니죠. 안 주신 거였죠. 예. 끝까지 저희는 협상을 했는데 못 받은 거였습니다. 예. 그게 팩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인데요. 자,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5.18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맹비난을 했고요. 자, 먼저 이거 장윤태 의원님. 비난받아 마땅한 메시지입니까? 윤석열 전 총장? 예. 비난까지는 하고 싶지 않지만 예. 친일파가 태극기 등격 아니겠습니까?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보고요.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반인권적, 반개혁적인 모습과 정말 5.18은 너무나 맞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충분히 윤석열 전 총장도 5.18의 정신을 정말 잘 새기는 마음으로 메시지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본인이 말씀하시기에는 참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친일파가 태극기를 들었다는 표현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격 같은 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은희님. 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민주당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내내 분열의 정치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알 수 있는 대목 같고, 대한민국 제1야당이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부정하는 정당이길 바라시는 건지, 그런 국가가 어떻게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화를 위한 희생을 정당하다,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는 정당이 제1야당이 되는 게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와 국민은 없고 오로지 당의 이익만 바라보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래서는 국민들께서도 5.18 향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례가 정의연과 윤미향 의원 문제죠. 그러니까 말과 눈속임으로 위안부 희생자를 위한 행세를 해왔지만 실상은 어르신들을 착취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5.18도 위안부 문제도요. 민주당을 위해 존재하는 민주당만의 정치 아이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진정성 있게 5.18 민주화 운동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고요. 참고로 민주당이 이제라도 천안함 사태라던가 연평도 포격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대북 비판적 성명 내놓으시면요. 국민의힘은 충분히 환영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어제 이제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추모제에 이제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제 유족들이 초청을 했고요. 자, 이런 변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장윤태 의원님. 윤석열 총장의 메시지를 두고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성찰과 반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본인께서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정신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나 이런 말씀을 여쭙고 싶고요. 사실 국민의힘의 직전에 바로 얼마 전 지만원 씨까지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종명 전 의원, 김승래 전 의원, 김진태 전 의원이 5.18 관련된 이 명예훼손과 이 망언으로 일삼았던 정당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민의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이런 부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 5.18은 정말 5.18뿐만 아니라 광주 5.18, 부산 마산, 부마항쟁, 또 대구 국채보상운동 등의 여러 가지 우리 순국 선열들께서 하셨던 이 정말 대일 항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5.18뿐만 아니라 대일 항쟁 이런 부분들을 이 여야가 공히 좀 함께 이 과거의 의미를 잘 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운천 성일종 의원 추모제 참석한 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5.18 민주화운동 말씀하십시오. 네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네네.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애도하는 것은 공당의 당연한 일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5.18을 비롯해서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된 모든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모제 참석이 대단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이 이룩한 민주화를 마친 자신들의 그 민주화를 자신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행동을 하거나 저희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처럼 매도하는 것은 정치인이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제 이제 뉴스 보셨겠지만 그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뜻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연설 공개됐지 않습니까? 예.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보면서 저도 좀 울컥했는데 광주의 한을 푸는 것은 광주 사람들에게 총질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국민의 한은 좌절된 소망을 기다리면서 성취하도록 노력해서 풀리는 것이지 보복이라든가 원한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아픔을 분열과 갈등의 씨앗으로 삼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정치권의 책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부동산 정책 지금 보완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당내 지금 다양한 의견이 지금 분출하면서 좀 부딪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장영태 의원님 보면은 좀 양도세 이거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 종부세도 그렇고요. 좀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뭐 논의 중이기 때문에 예.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1주택 실거주자와 예, 내 집 예. 마련의 꿈을 보호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뭐 대출 LTV라든지 종부세, 양도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앞서 말씀드린 1주택과 내 집 마련의 꿈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뭐 여러 가지 오세훈 시장께서 선거 과정 중에 재개발 재건축을 일주일 만에 풀겠다든가 뭐 말씀을 하셨었는데 뭐 바로 거래 제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정말 이 부동산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를 하셨던 혹은 이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뭔가 대안을 내실이라 기대하셨던 시민들께서는 뭐 정말 어려운 문제구나, 여야가 공히 함께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고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열전 토론은 마지막으로 허은하 의원님 의견 듣고 마무리해야겠습니다. 네, 예. 그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설픈 흉내내기 이게 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송영길 대표께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한다면서 야당과 전문가들을 흉내내보려고 했지만 그것도 어설펐다. 그래서 당내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하고 계신 것이 현실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임기 초부터 수요 공급 원리 무시한 채 마치 그 부동산 거래가 사회 악으로 간주하는 듯한 부동산 정책 펼쳐왔고요. 그 결과 26번의 부동산 대책 모조리 실패했던 거 다들 알고 계셨을 겁니다. 반면에 저희 국민의힘은 그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는 시장의 자율권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요. 조금 전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오세훈 서울시장 어저께 취임 한 달 기자회견 직문직답했죠. 네, 25년까지 24만 가구의 그 부동산을 공급하겠다는 계획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치솟는 시장의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량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그 시장 논리에 맞춰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이다. 그래서 서울시 집값이 가장 안정화된 시기도 공급이 활성화된 보수 정권 시기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당연히 의원들과 당원들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여당은 이제 와서 야당과 전문가들 흉내내기 하시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하시고 시장 원리 무시하는 당내 목소리와 타협하지 마시고 국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경제 전문가의 목소리 들으셔야 27번째, 28번째 실패 경험하지 않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진짜 국민들 말씀하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계속 듣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조선열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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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까지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황보선의 주발새 아침 3부 마치고요. 잠시 뒤에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출세 4부 시작합니다. 전 세계 곳곳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새시방 코너입니다. 새시방에서 새는 세상은, 시방은 지금, 세계는 지금이라는 뜻입니다. 자, 새시방과 함께할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중동에서 그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지금 8일째 폭격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이스라엘은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무려 1,180여 회가 넘게 가자 지구를 폭격하고 있는데요. 이 하마스의 건물을 비롯해서 수십 채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고 어린이와 여성 등 210여 명이 사망하고 1,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42,000명의 피난민이 발생을 해서 UN 팔레스타인 난민기구가 운영하는 50개 학교의 난민보호시설에서 임시 대피하고 있고요. 예. 학교와 유치원 41곳과 보건부 소속 병원 4곳, 팔레스타인 적신월사 등도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또 지난 15일에는 AP통신과 알자지라 방송 등 외국 언론사들이 입주한 알잘라 타워를 폭격해서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이 건물이 하마스 연구개발 조직과 정보조직 또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지하드의 사무실로 쓰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습니다. 또 이스라엘군은 16일 밤과 17일 새벽 사이에 전투기 50넉대를 동원해서 가자지구 북쪽과 남쪽에 110여 발의 이 정밀 유도 무기를 투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마스 지하터널과 하마스의 사령관 등 정확한 목표를 조준해서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퍼붓고 있는 이 가자지구 어떤 곳입니까? 네, 가자지구는 이집트와 국경을 맞대고 지중해와 맞닿아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데요. 동서로 10km 그리고 남북으로 40km 정도의 좁은 지역에 네. 이 이스라엘이 8m가 넘는 장벽으로 해상까지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지구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고요. 이스라엘의 승인 없이는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사는 팔레스타인 주민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기본적인 생필품은 물론이고 물과 전기 등도 모두 이스라엘의 허락 아래 한정적으로 외부에서 공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고 이스라엘이 미사일 폭격을 퍼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맞서 싸우고 있는 쪽이 그 하마스 무장정파 아닙니까? 네네. 어떤 조직입니까? 그러니까 하마스는 계속해서 이제 무장 정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테러 조직 이런 설명도 덧붙는데요. 네네. 단순한 무장 조직이 아닌 선거에 의해서 의석을 얻은 정당입니다. 예. 사실 지난 수십 년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이끌어온 파타, 그러니까 정당 중에 하나거든요. 이 파타가 예. 이스라엘과의 대화를 통한 해결을 추구하는데 불만을 품고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정치 조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132석 중에서 74석을 차지했지만 이 파타와의 불화와 또 이스라엘의 압박으로 가자지구에서만 한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하게 됐는데요. 예. 군사 조직도 없이 무력하게 이스라엘에 끌려다니는 자치정부와 달리 가자지구 내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하고 있는 정치 세력입니다. 현재 캐나다와 유럽연합, 미국, 이스라엘 등으로부터는 테러 조직으로 지정돼서 제재를 받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카타르라든지 터키, 이란, 레바논 등은 하마스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등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부딪힙니까? 네, 자, 공식적인 세계 지도를 보시면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대륙이 만나는 위쪽에 지중해와 접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이 안에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군데군데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토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 지역 원래 이름이 팔레스타인이고요. 수백 년간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1948년 5월 14일 갑자기 건국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스라엘은 수천 년 전에 자신들의 조상이 살았던 땅이라면서 인근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빼앗고 또 팔레스타인민들을 내쫓고 불법 정착선을 건설해서 영토를 확장해 왔는데요. 현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1967년 중동전쟁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던 지역만을 이스라엘 영토로 규정을 하고 이스라엘이 지금 무력으로 점령한 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그런데 왜 이 가자지구 쪽으로 지금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이스라엘의 불법 정착촌 건설과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은 유대인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면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땅과 집을 강제로 빼앗는 파렴치한 행위들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동예루살렘의 쉐이크 알 자라라는 지역에 정착촌을 짓겠다면서 강제 퇴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지난 7일이 라마단의 마지막 금요일 예배였는데 원래 금요일이 그 이슬람에서는 주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동예루살렘의 이 아락사 모스크에 9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시위를 벌였고 근데 이를 이스라엘 측이 강경 유혈 진압을 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사실 예. 서로의 종교시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묵계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깨트리고 이스라엘이 군이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마스가 그 전에 우리가 그래도 약속이 있는데 모스크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를 전혀 듣지 않았고요. 하마스가 12일 로켓포를 발사를 했는데 이에 이스라엘이 지난 11일부터 가자지구 폭격을 시작하면서 하마스 역시 로켓포 공격으로 맞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동안 종교시설을 서로 이제 건드리지 않는다. 이 묵계를 깬 거, 이건 사실 그러면 뭐 현장에서 뭐 군인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예. 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정말 그 아주 심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 네네. 뭐 이스라엘 정치적인 상황과도 좀 그 연결해서 볼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처한 국내외적인 정치 상황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이스라엘에서는 지난 2년간 총선을 4번이나 치렀습니다. 이게 왜 4번이나 됐냐면은 예. 원래 과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정당이 나오질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연립정부 구성이 계속 실패를 합니다. 따라서 베냐민 네타냐후 지금 현 총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새롭게 연립정부 구성이 안 되니까 어정쩡한 총리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데요. 예. 이스라엘에서 지금 최장기 총리거든요. 근데 이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하마스와의 갈등이라든지 국가 안보적인 위기 상황을 좀 고조시키는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결집을 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용을 해온 인물입니다. 예. 현재 자신의 부정부패와 관련된 재판도 진행 중이고요. 또다시 치르게 될지도 모를 총선에서 이 자신의 정당이 과반을 차지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게다가 조 바이든 그 미국 행정부 들어서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비롯해서 국제 분쟁에서 빠지려는 미국의 외교적 정책 역시 이스라엘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예. 이스라엘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연간 40억 달러, 약 4조 5,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미국의 백을 믿고 중동 국가들한테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거든요. 예. 근데 미국이 빠지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을 중동에 잡아두기 위한 그런 불안감 조성 차원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지금 저 국제사회 개입은 지금 전혀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2일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요. 미국의 반대로 정전 반대 성명 채택이 실패해서 예. 국제사회의 공식적인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미국 측에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휴전은 지지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스라엘의 폭격을 옹호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미국이 제대로 중재를 할지도 의문입니다. 예. 앞서서 사실 하마스 측은 먼저 국제사회의 중재 의견을 받아들여서 휴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이스라엘 정부 측에서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아랍 국가들과 유엔은 계속해서 이 즉각적인 군사행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 지시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네. 공습 멈추지 않겠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5.18 41주년 특집으로 진행하는 거 앞서서 잘 들었습니다. 예. 프로야구에서도 관련 이슈,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 몇 차례 소개했던 기아의 특급신인 이의리 선수, 예. 제2의 양현종으로 기대를 모으는 좌완, 괴물 루키죠. 오늘 광주 안방에서 열리는 SSG 맞대결의 선발로 낙점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아는 오늘을 의리의리한 데이라고 명명하고 이벤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일단 선착순 1000명 관객에게 의리 티셔츠를 주고 예. 모든 좌석을 30% 할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행사 하루 전인 어제 저녁에 부랴부랴 취소를 했습니다. 예. 기아는 18일 예정된 의리의리한 데이를 연기한다. 날짜 선정에 있어서 사려 깊지 못했다.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사과문을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5.18 41주년인데 이런 이벤트 한다는 거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반발이 있었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기아는 매년 5월 18일에는 홈 경기를 안 열었대요. 1999년까지는요. 예. 그 광주에 연고를 둔 야구단 나름의 추모 방식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후에는 5.18에도 종종 안방 야구를 했는데 응원단을 운영을 안 했을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그날은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지역 전체가 추모 분위기니까요. 근데 이런 날에 이벤트 날짜가 일단 생뚱맞다. 이름도 5.18인데 의리의리한 날이냐 이렇게 빈축이 나온 거죠. 첫째로는요. 네네. 그리고 둘째로는 기아는 애초에 양현종조차도 그 누구도 플레이어 데이라는 거를 해본 적이 없는 구단이래요. 근데 최근 이제 팀 성적도 안 좋고 막내 성적도 안 좋은데 부담도 큰 막내를 첫 번째 주자로 그것도 선발 등판하는 당일에 이렇게 이벤트로 압박을 주면 어떡하냐 이런 반발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연기가 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바뀌어서 오늘 이의리가 아닌 맹댄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세심하지 못한 구단 행정 또 8위로 쳐진 성적 그게 이번 일로 폭발한 것 같다 싶고요. 예. 동시에 이제 5.18을 대하는 광주 민심과 역사 인식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밖으로 나가 볼까요? 자, 축구 스타 호날두 올여름에 팀을 옮길 것 같다는 얘기 나오네요. 네, 9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재밌는 정황이 나왔는데요. 예. 유벤투스에서 뛰는 호날두 주급이 54만 파운드, 8억 7천만 원입니다. 예.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예. 값비싼 명품 슈퍼카도 다량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슈퍼카들이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탈리아 매체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네네. 슈퍼카들이 이사를 시작했어요. 그 호날두의 나라 포르투갈 리스본에 본사를 둔 운송업체가 컨테이너에다가 호날두의 슈퍼카를 실어서 막 옮겼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호날두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유벤투스 올 때도 트럭에 이제 슈퍼카 실어서 왔는데 그거 보고 호날두 이적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대잡입니다. 호날두는 유벤투스랑 계약 기간이 일단 1년 남았는데 이적은 기정사실인 것 같고요. 맨유 또 파리 생제르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고 선수 생활 황혼기라서 고향팀으로 간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호날두 엄마는 그냥 니네 나라 자국인 포르투갈 리그로 와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맨유는 이전에 박지성과 같이 뛰었던 그렇죠. 그런 곳인데 거기도 거론이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도쿄올림픽 얘기 자주 우리 했는데 자, 패럴림픽이요. 장애인 올림픽도 하지 않습니까? 네. 100일 전 아닙니까? 네.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일단 도쿄올림픽이 7월 23일에 개막이고 장애인 올림픽이 8월 24일에 시작을 합니다. 시차가 좀 있죠. 어제가 도쿄 패럴림픽 100일 전이었습니다. 어제가? 그 미디어 행사를 열었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4개, 은메달 9개, 동메달 21개로 종합 20위를 목표로 선언을 했습니다. 올림픽 같은 게 높게, 멀리, 빠르게 이런 정정당당한 경쟁에 포커스가 있다면 패럴림픽은 극복, 평등, 차별 타파, 인간 승리 드라마 이런 메시지를 주죠. 우리 선수단 14개 종목에 156명가량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줘야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 2021년 5월 18일 홍선의 추가할 새침 오늘 순서에서 마치고요. 내일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저희 홍선의 추가할 새침 내일 하루 쉬고요. 모레 다시 7시 2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